이거는. 그래서 이쪽에 뭐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라고 할까? 그림책이라고 할까? 그죠?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는 미혹해 보이지만 영리하고 쾌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 한번 보시고, 그러나 세상의 돼지들 가운데 흙을 밟고 사는 돼지는 열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그죠? 어미 돼지는 평생을 폭 60cm, 길이 2m쯤 되는 사육틀 속에서 지냅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1년에 2번 새끼를 낳을 때면 분만사로 옮겨지고, 모든 동물이 약간 모종이 있지 않나요? 그죠?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마음은 모든 종의 보편적인 것 같은데, 어쨌든. 끊임없이 이제 임신이라는 과정을 이제 인공수로 되풀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직 그 고기를 위한 돼지를 낳기 위한 분만의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항생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특히 한국 축산업이 좀 독특한 부분이 항생제를 따로 소의사에서 이렇게 주사를 맞는 경우보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배합사료에 항생제가 섞여서 이제 사료가 공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그 가축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이제 항생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 뭐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좀 항생제 사용이 일반적으로 높죠,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저도 뭐 이제 아이 키울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손주로 이렇게 먹게 되면 조금 감기 기운이 있으면 자꾸 소아과에서 항생제 주사를 놓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항생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위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둔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구제역이 걸리면 구제역이 가지는 그 치명률은 그게 높지 않은데 상품으로서의 돼지고기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 같은 돈 사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 몇 킬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돼지들을 살처분하죠, 그죠? 근데 이제 워낙은 살처분을 해서 죽여서 그 다음에 이제 구덩이에 파묻도록 돼 있는데 한창 구제역이 심했을 때 2010년대로 기억을 합니다만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살아있는 채 매립을 했고 또 그 과정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던 그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이 돼지들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외출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돼지뿐이 아니라 어쨌든 이제 가축을 이제 살처분해서 매립을 하게 되면 그게 부패하면서 가스라든지 침출수, 썩은 물이죠. 이런 것들이 이건 가스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은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그 흙 매립지 바닥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썩으면서 그것들이 이제 농지 혹은 토지를 굉장히 오염시키는 그래서 사실 이게 일종의 환경 정의란 말이 있거든요. Environmental Justice란 말이 있는데 이런 매립지가 주로 이제 농촌 지역이라든지 혹은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 혹은 인구가 적은 곳 이런 데 이제 주로 집중되게 되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고기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 혹은 중산층들이 먹는데 그
축산 과정에서의 이런 문제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 감당하게 되는 이런 것도 사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발굴 금지, 그래서 뭐 시간이 가길 기다리겠죠. 뭐 50년, 100년이 지나면 이제 다시 자연 생태계로 돌아갈 수 있어. 이게 신진대사의 균열을 없애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그래서 이런 공장용 축산과 관련된 이제 이런 글 보면서 좀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고요. 요거는 그 양의정 선생이 아마 그 블랙보드에 공유한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가장 며칠 되지 않은 그런 11월 7일자, 14일자 기사네요. 기사에 이제 그 동물 복지에 관한 뭐 이런 관심들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고, 전체 비율로 보면 그 동물 복지 인증 동물이 적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나 돼지는 굉장히 적고, 이제 닭, 그 양계, 축종 이런 쪽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비교적 그 달걀, 동물 복지 인증 달걀은 마트에서도 조금 요즘은 좀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가축의 경우에는 동물 복지에 관한 인증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혹은 이제 그런 제도를 따르는 농장이 굉장히 드물다. 이제 여러 가지 가격이나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겠죠. 네, 그런 기사 한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주로 우리가 이제 음식의 소비, 그 곡물이 됐건 고기가 됐건 음식의 소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까지 쭉 했는데, 계속 제가 이제 좀 그 시사하고자 했던 바는 이제 우리의 음식 소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생산 부분과 굉장히 연결된다, 이런 메시지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게 곡물이 됐건 쌀이 됐건 혹은 뭐 밀이 됐건, 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쪽 미국 중서부의 공장 그 산업형 농가들, 곡물 농가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설탕 그러면 카리브해 설탕 수수밭, 그죠? 설탕 수수밭, 혹은 뭐 동남아의 사탕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는 소비자지만 생산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단순히 내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라든지 세계관, 그리고 저는 요즘에 청년들의 탈정치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혹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정치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그 현대 대의제도에서는 정치가 굉장히 협소화됐죠. 투표, 몇 년에 한 번씩 투표하는 게 정치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치적일 수 있고 정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여러분처럼 고등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리더로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뭐 자본 이런 걸로 볼 때, 혹은 뭐 인적 자본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일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 먹거리죠. 그래서 그냥 내 입에 달달한 거, 맛있는 거, 막 순간의 어떤 입맛의 쾌락 이런 걸 위해서 먹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죠? 근데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내가 무엇을 먹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사고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책임성 있는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채식주의자를 충분히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는 그들이 그냥 한편으로 내 건강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제 아까 돼지 이런 걸 본 것처럼 이제 그 가축 사육의 문제점 때문에 나는 채식을 하겠어. 혹은 많은 비건들이 서양도 그렇고 이런 환경 생태계에 끼치는 공장형 축산의 문제 때문에 나는 채식 중심으로 살아가겠어. 이런 이제 결단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게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바, 이렇게 뭐 음식이 됐건, 아니면 무슨 공정무역 관련된 소비가 됐건, 아니면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 특정한 입장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이 그 모두가 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치를 투표로만 협소하게 생각하면 곤란하고 조금 넓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가능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나 철학, 그다음에 세계관 이런 것과 조율시켜서 이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음식도 그런 많은 가치와 정치적 판단을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먹거리 사슬로서 볼 때 내가 먹는 것의 생산 유통 과정을 아는 것,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혹은 뭐 지속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그런 질문에 비추어서 이제 어떤 입장,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내가 음식을 소비하는 방식,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설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분들은 이제 도시에서 살고 저도 뭐 태어나기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다 서울에 살았지만 공부를 하면서 혹은 논문을 쓰면서 이제 농민들을 만나고 농촌에 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이제 관련된 문헌들 제가 블랙보드 자료실에 올려놓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약간 시간이 좀 지나서 가물가물한데요. 어쨌든 문헌들은 이런 글들이에요. 한국의 농촌, 농업, 농민이라고 하는 주제. 그러니까 저처럼 도시인의 이기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그냥 농촌은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뭐 상추쌈을 공급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사과를 제공하는 곳, 뭐 이렇게 이제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개인의 어떤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식량의 공급지, 일차적인 기능이죠, 사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사회문화, 농촌, 농업 그러면 이거는 이제 1차 산업이고 식량,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런 공간과 농업이죠. 그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 혹은 뭐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의 의미나 가치가 굉장히 나는 폄훼되고 무시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근대화 기획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박정희 체제가 1960년대 초반에 출범을 하면서 이제 어떤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산업화를 통한 외화 획득, 달러를 많이 벌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 이런 것이었고 기본적으로 도시에 공장을 짓고 산업을 발전시키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농촌은 배제되고 혹은 이런 근대화,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서 농은 전통, 낙후성, 비효율, 비합리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담재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거나 혹은 이렇게 그런 이해가 확산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촌에 이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막 그 소가 노인네들을 태우고 다니고 정말 요즘 뭐 일소 보기도 어렵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평화롭지만 굉장히 낙후돼 있고 정체돼 있고 뭐 이런 곳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이제 그런 이미지와 혹은 현실들이 이제 한국의 산업화 경제 발전 쪽에서 혹은 그 결과로 나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요 이제 오른쪽은 이제 2019년 코로나 직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농활, 모르겠어요. 다른 학과들이 지금 농활 가나요? 농활이라는 거 알아요? 가긴 가요? 학과별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옛날에는 농활이 굉장히 중요한 대학 생활의 일부였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근데 이제 조금 사회가 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 변동 속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학생의 문화 활동, 방학 때만 되면 농활을 가는 뭐 이런 것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회학 학생들이 한 뭐 2015년쯤부터 좀 저한테 이제 그때 사회학과 학생회가 뭐 없어졌다가 생기고 뭐 그럴 때였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그 농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이제 좀 지역을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에 그 굉장히 홍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교육 풀무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굉장히 오랜 역사를 지닌, 그러니까 교육부나 혹은 일반적인 교육학자들이 대안학교를 얘기하기 전부터 굉장히 오래 전부터 대안학교를 운영해 왔고, 그 굉장히 오랜 가치와 뭐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태적인 삶이라든지 농을 기반으로 한 대안적인 어떤 미래 기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유기농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집스럽게 해왔던 그런 지역인데,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1990년대 이후에 이제 좀 다른 가치를 가진 젊은이들, 그러니까 내가 그 대기업 취직하고 무슨 고시하고 이런 삶에 대해서 회의를 가진 다른 기획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조금씩 모여들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한 미래 기획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을 단위의 어떤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젊은 농민들 혹은 또 뭔가 미래에 대한 기획을 꿈꾸는 40,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무슨 강좌도 만들고 또 워라밸,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만 다른 다양한 문화적인 이런 것들도 기획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제자도 가 있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제 인연들이 있는 사람 농민들도 있고, 그래서 좀 소개를 해서 이제 그 지역에 2015년 정도부터 이제 가기 시작하다 해마다 이제 가서 2019년도에 코로나 때는 2020년도에는 못 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어쨌든 가서 여기 서역 학생들이고 뭐 여기 있는 이 학생은 프리트에서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실제 그 워낙 뭐 도시밖에 모르던 친구였는데 뭐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이제 도시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제 농활 가고 뭐 이제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갔다가 작년에 복학을 하면서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다시 홍성군에 내려가서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의 기대, 뭐 이제 근데 뭐 어쨌든 공부 잘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법학 전문 대학원도 가고 뭐 이런 경로와 아니면 다른 삶에 대해서 고민을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다시 복학을 해서 아마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학과의 학생의 중심이죠. 그래서 이제 농활도 가고 뭐 이런 지역이 농민.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거의 여러 가지 그 역사가 켜켜이 묻어 있어서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활력이 떨어지고 그런 농촌들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지금 한국의 농촌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른 대안적 기획, 그러니까 이제 개발주의적 삶, 경쟁과 성공과 뭐 이런 데 대한 데 대해서 다른 방식의 삶을 기획하는 이제 청년들이,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마 언론 같은 데서 보면 귀농 귀촌에 관한 기사들이 꽤 있고, 사실 귀농 귀촌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베이비 부머들, 은퇴자들이 많이 가기도 하지만 3, 40대 청년들 가운데도 40대도 좀 청년으로 하니까 얘기하니까 또 이제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 혹은 뭐 행복 이런 것,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이제 변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 수업에 이제 한정 짓는다면 이제 우리에게 먹거리를 공급하는 그런 장소, 사람, 산업은 어떤 현실인지를 좀 공부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농촌의 인구, 일단 가장 기본적인 정보죠. 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농가 하우스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그죠? 약 100만 호 정도고, 인구로 보면 220만 정도. 지금 5,200만 얘기하나요? 그 중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고령화, 그죠? 46.2%. 이거 46.2%라고 하는 거는 만 65세 인구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고령화 비율, 그러니까 만 65세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죠? 우리나라? 대충 1번 10%, 2번 20%, 3번 14%. 대충 3번으로 찍어주기 바랍니다. 아마 14, 15% 이렇게 됐을 거예요. 저도 가장 최근 통계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통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죠? 사회문화 같은 데서 나왔겠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 다음에 20%가 넘으면 초고령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4%는 우리가 넘어선 걸로 알고 있고, 아직 20%는 되지 않은 그 중간 어디쯤에서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령사회다. 그래서 20%가 안 되고 14% 넘는 그 지점에 있는데, 46%면 그죠?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 다 노인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 타고 출근을 했는데, 지하철 출근하면서 보니까 좀 일찍 제가 이제 학교를 오는 편인데, 되게 이제 학교에 8시 반,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도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출근하는데, 그 시간에도 노인네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약간 저도 노인이 곧 되지만, 만 65세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묻고 싶어요. 뭐 이렇게 새벽부터 뭐가 바쁘냐. 좀 출퇴근 시간에는 젊은 사람들 좀 타고 다니기에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도 노인들 비율이 높아지니까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참 노인들이 탔는데 이제 노약자석이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인들 간에도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금 더 많이 연세 들어보신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타니까 이제 조금 덜 늙은 노인네가 자리를 양보해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서울처럼 비교적 그 고령화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도 노인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하다못해 정말 낮에 지하철 타면 정말 뭐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60대 중반은 사실 노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46%면 정말,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저도 종종 이제 무슨 뭐 농민단체나 이런 데 모임을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뭐 70 전후에 이런 분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농민 권리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농민 정책과 관련된 무슨 세미나나 회의가 있으면 오시는 농민들이 뭐 옛날부터 농민운동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 다 70대 전후예요. 그래서 그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 다음에 농가 인구 비율은 4.4% 정도 굉장히 적다. 그러나 이제 요거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 가구에 소속된 사람이고 사실 농촌 인구는 훨씬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통계상으로는 농촌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거 알죠? 서울 인구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농촌 인구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귀농 귀촌자 혹은 일부는 도시인들이 그런데 서울 근교로 이제 집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약간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경기도 김포시를 이제 서울시 김포구로 일단 김포시에 면이 있을 거예요. 읍면 지역 지금 현재 경기도 김포시 장곡면 뭐 이런 면 단위는 이제 농촌으로 분류를 해요. 농촌으로. 그래서 약간 통계가 조금 잘못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읍면 지역을 농촌으로 분류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됐고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이면 농촌으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그러니까 이사를 해서 내가 서울시에 살다가 경기도 김포시 장곡면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 귀촌한 걸로 분류가 돼요. 혹은 또 큰 문제 농식품부라든지 혹은 행안부에서도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또 문제가 됐던 게 저도 그때 이제 통계청 무슨 회의에 갔더니 굉장히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특히 2019년인가 18년에 굉장히 갑자기 귀촌자가 늘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인가요? 별내면이라고. 근데 그게 아마 서울하고 딱 붙어 있죠. 노원구인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아파트들이 막 이제 완공이 되면서 이제 대규모 입주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 인구가 전부 다 이제 귀촌 인구로 잡혔어요. 그래서 사실 농촌이라는 말은 굉장히 사회학적 개념이고 행정적 개념이 아닌데 그래서 사실 규정하기가 되게 어렵긴 해요. 어쨌든 한국에서 이런 그 분류의 문제 때문에 약간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건 분명하고 그러나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행정 통계를 보면 농촌 인구가 일부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이거 시사하는 바는 농촌 지역이 소위 말하면 개발의 눈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대도시가 점점 행정구역상은 그대로 있을지 모르지만 대도시가 주거나 문화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주변, 서울시 주변에 전통적인 농촌 지역이 아파트 개발이라든지 혹은 상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행정구역상으로는 아니지만 주거나 문화 이런 측면에서 도시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관찰이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농촌 분류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가 소득, 그 농민들은 이제 주로 농사를 져서 먹고 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보면 사실은 농민들이 농사만 져서는 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여간 수입 농산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완전 수입 개방화가 되고 이러면서 수많은 식품들, 먹거리들, 과일, 채소, 그다음에 곡물 이런 것들이 다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구 특히 미국의 산업적 농업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굉장히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한 그런 집약적 농업에 경쟁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농사만 져서는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렵고
그 부분이 이제 이 농업소득 부분이에요. 농업소득 부분. 농가 소득은 도시 가구 소득에 비해서 한 65% 정도 계속해서 그 상대적인 비율이 감소해 왔어요. 그래서 1980년대는 아마 한 95% 정도였다가 점점 그 비율이 악화돼 가지고 지금 한 6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가구 소득이.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이제 그래서 농가 소득도 증가를 했지만 그 도시 가구에 비해서는 낮고 이제 농업 소득, 농사를 져서 먹는 비율, 그 돈을 버는 비율은 더 낮죠, 그죠? 그래서 약 2020년 기준으로 할 때 4,480만 원, 90만 원 정도에서 1,200만 원 정도만 1,3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것만 이제 농사를 져서 먹고 살고 있고 나머지는 농외 소득. 그래서 농외 소득의 비율이 농사 이외의 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정규직 이런 일들 혹은 유연한 노동 이런 데 참여를 해서 요즘에 특히 이제 농촌 여성들 보면 돌봄 노동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성들이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해지잖아요.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 독거노인들, 특히 여성 노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그 5, 60대 된 여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방문 요양 보호사라 그러나요? 보호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직업으로 이제 돌봄 노동에 참여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현금 수입원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 농촌의 현실이다. 경제적인 어려움, 누구나 다 요즘 그 오랫동안 얘기되어 오던 그런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경지 면적, 농사를 짓는 그런 면적은 어떻게 됐을까? 계속해서 감소해 왔죠.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이 통계를 1960년대, 70년대랑 비교해 보면 절반 이하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농사 지을 땅들이 점점 더 이제 개발되고 공장이 들어서고 혹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땅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이제 보면 농지는 줄어드는데 농가 호당 경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죠. 이제 증가하고 있죠. 농지는 호당 농가 규모는 더 농지 규모는 커지고 있다. 그 얘기는 조금 생각해 보면 경지 면적도 줄어들고 있지만 농가 호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거죠. 노인들이 이제 늙어서 사망한다든지 혹은 노인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경지를 이제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아주 서구의 농가에 비하면 굉장히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지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호당 경지 면적 커지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그냥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전체 재배 면적 가운데 곡물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곡물 벼죠, 쌀, 그죠? 쌀을 포함한 곡물류는 계속해서 감소해 왔고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쌀을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벼 생산 기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생산성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재배 면적은 줄어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휴경제 이런 걸 통해서 쌀 과잉 생산을 좀 막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다음에 채소류도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한국인들의 채소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그 부분을 결국 수입으로 많이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채소의 상당 부분이 뭐 중국 같은 데서 뭐 김치도 그렇지만 생채소 이런 것들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과수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특용작물도 감소하고 기타 작물만 증가하죠. 기타 작물만. 기타 작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료가 재배 면적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한국의 축산업이 계속해서 팽창하는데 소위 말하는 공장형 축산업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료 주로 콩 그죠? 그러니까 옥수수 이런 것들 수입하죠. 수입하는데 그 사료를 일정한 부분 작업할 필요가 있고 그건 축산농가 입장에서도 사료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조사료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해서 축산의 비용 이게 코스트잖아, 다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국내 사료 작업률을 조금이라도 지금 너무 낮으니까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재배 면적은 조금씩 미약하나마 증가할 걸로 이제 기대 혹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농업, 농촌을 좀 역사적으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의 식품 소비하고도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일부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국의 사회 발전사 혹은 뭐 경제 발전사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한국의 경제 발전사 혹은 사회 변동사를 농업, 농촌의 입장에서 이렇게 좀 재구성해 본 거예요. 뭐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 그래서 식량 원조 체제라고 1945년부터 60년 중반까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개념이죠. 농지개혁, 뭐 식량 원조 이런 것들 다 들었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제 이런 시기화, 피리오다이제이션으로 이렇게 재구성한 건데 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아시안 리뷰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2021년도인가 게재할 때 사용했던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건데요. 농지개혁 그 전에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참 어려운 얘기예요. 농민을 뭐라고 번역할 것인가? farmer, peasant, family farmer 뭐 이런 그래서 어쨌든 한국의 사회 변동과 연관시켜서 좀 생각해 보세요. 1945년에 해방이 됐죠, 그죠? 그래서 남북한이 분단이 됐어요. 북한이 됐고 분단이 됐고 일제 강점기에 가장 중요한 사회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슈는 농지 문제예요. 농지. 왜냐하면 농지가 어떤 부의 실제적인 어떤 원천이었거든요. 땅이 있어야 혹은 농지가 있어야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서 나온 그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 어떤 사회 관계, 뭐 계급 관계는 지주 소작 관계였어요. 지주.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건물주와 임차인 이런 관계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룸에 산다. 원룸을 사면 문제가 없는데 보통은 학교 주변에도 원룸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원룸에 건물주가 있겠죠. 건물주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 여러분들 학생들은 다 렌트를 내죠. 렌트. 그죠? 월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렌트비를 내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지주 소작제에서 온 말이에요. 렌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일제 강점기 혹은 전통적인 사회에서 지주와 소작인이 있고 소작인들은 이제 지주 굉장히 광대한 땅을 가진 지금으로 치면 건물 몇 채를 가진 그런 건물주 지주에게 땅을 빌어서 여러분들이 임차인들이 집을 빌어서 월세를 내는 것처럼 땅을 빌어서
1년 단위로 소작료를 내요. 그래서 근데 그 소작료는 이제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가 화폐 경제가 이렇게 발달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농사를 진 농산물 수확량의 일부를 이제 월세가 아니라 연세, 렌트로 내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쌀을 무슨 200가마를 했다. 그 중에서 15%, 20%를 다시 이제 지주한테 바치는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지주들이 숫자가 굉장히 늘었고 또 일본의 지주 회사들이 또 이제 굉장히 증가했고 또 더불어서 한국인 지주들 이제 일본 총독부나 혹은 일본의 통치자들과 긴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소수의 한국인 대지주들이 이제 영향력도 증가하고 토지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과 대부분의 농민들은 소작 관계로 이렇게 묶이게 되고 그들이 이제 소작료를 냈는데 렌트를 냈는데 이게 점점 일제 강점기가 진행이 될수록 소작료 비율이 높아졌어요. 15%, 20% 하던 게 나중에 40%, 50%까지. 그래서 그 얘기는 소작인들, 농민들이 이제 굉장히 아주 어려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착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자기가 먹을 것도 잘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소작료를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제 강점기에 큰 이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슈였고 그 불만이 이제 일제 강점기 말기에 가면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북한에서 냉전 체제 속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적인 지주, 농지개혁,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남쪽에 있는 농민들도 이제 굉장히 강한 요구를 하죠. 농지개혁을 해라.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 지주계급들이 일제시대 지주계급들이 해방이 되고 난 후에도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농지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워낙 사회적 불안정이나 소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테러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군정에서 미국 1945년부터 48년, 1945년부터 48년은 미군정기였죠. 미군이 이제 통치를 했는데 48년에 제1공화국이 출범을 하죠. 이승만 정부가. 근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이 이제 그동안에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해서는 빠르게 농지 개혁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보수적인 정도를 원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주의 정부는 전혀 원하지 않고, 그죠? 당연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독재적이거나 혹은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체제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보수적인 지주계급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그 농지개혁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저항을 했죠. 입법을 하고 나서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큰 흐름, 대세가 됐고 지주계급들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이런 한국 전쟁의 큰 격동 경험이 결국은 이제 남쪽에서도 유상몰수, 유상분배. 그래서 대부분의 소작인들이 작은 규모의 농지를 갖게 되는 농지개혁을 하게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농민, 저도 이제 이 관련된 지금 논문 하나 쓰고 이제 그 아시아 농촌사회학회에서 일종의 이제 강연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농민 문제, 농민이 도대체 누구인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유럽인들이 사용했던 페전트란 말도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패밀리 파머, 미국의 독특한 형태의 가족농가도 좀 다른 역사적으로 농지개혁으로 형성되고 그 이후에 박정희 체제 속에서 특정한 형태로 구성된 그 농민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특히 이제 농지 개혁을 같이 경험했던 대만,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식의 미국의 농경제학과 팀이 만든 그런 개혁안인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농지를 분배받은 농가는 총 167만 1370호고 전체 농가의 76.9% 거의 한 77% 정도의 소작인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됐죠.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오늘날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주계급 혹은 자기 땅에 있었던 농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소작인 우리나라 농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소작민들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자기 땅을 가진 농민이 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농업 생산자로서 정부와 이제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주곡 생산, 특히 쌀 벼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생산자가 됩니다. 이런 농지개혁의 사회적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소규모 가정농,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제 뭐 확대 가족이라고 그러죠. 이제 3대가 같이 사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래서 3대가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자녀가 교육을 받고 다시 농업 생산자가 되는 그런 모델.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이 3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미래 농민이죠, 사실은. 이런 확대가족, 농촌의 확대가족으로 본다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미래의 농민이 1960년대, 70년대를 통해서 다 도시로 빠져나가죠. 다 도시로. 그렇게 되면서 농촌의 인구 과소화 또 농민의 고령화의 이제 원인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런 확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가정농인지에 자리를 잡게 되고 전통적인 지주계급이 몰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정농들은 토지를 가졌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계급적으로 보면 소작인과는 물론 다르죠. 왜냐하면 자기 땅에 있으니까 자기 땅에 있는 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게는 자본가 계급하고도 좀 달라요. 자본가 계급은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공장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무슨 뭐 이제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계급이라고 한다면 이 농민들은 굉장히 중요한 생산 수단 중에 하나인 농지, 토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사회 혹은 산업사회의 자본가처럼 그런 혁신과 계급적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비판적 성격 입장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을 예를 들면 칼 막스 같은 사람들은 농민들을 굉장히 폄훼하죠. 농민들은 푸대주머니 안에 감자와 같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무슨 왜냐하면 여러분들 칼 막스 좀 들어보셨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이제 노동자 계급이 연대해서 투쟁을 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전복하고 미래를 기획하고 이런 걸로 이제 봤다면 농민들은 알량한 자기 땅을 가지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면서 전혀 정치적인 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계급으로 물론 그게 일부 표현이긴 하지만 18세기 브루메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쓴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봤어요. 근데 어쨌든 그 논의는 다소 극단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한국의 농민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땅을 가지게 되고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갖게 되죠. 특히 이제 대통령, 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고, 그다음에 보수 여당에 대한 굉장히 지지 세력으로
상당 기간 동안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그전에 제가 뭐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왜냐면 가족 숫자, 뭐 애가 뭐 5명, 6명,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신데 한 10명 되는 대식구가 1헥타르 미만의 작은 농가를 가지고 농사를 져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농지개혁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요.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출발에서부터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저 의도했는지 의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족 구성원들을 배출하는,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래서 그게 대개는 남자 아이들은 교육을 위해서, 여자 아이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그래서 산업 예비군, 특히 이제 1960년대, 70년대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 이제 여성 노동의 중요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예컨대 뭐 가리봉동, 평화상가 이런데 이제 섬유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의류, 여러분들 그 전태일이라고 하는 노동자를 알겠죠, 그죠? 근데 전태일이 일했던 곳, 또 분신 자살했던 곳이 이제 평화상가 가깝죠. 전태일 열사 동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공장에서 일하던 소위 말하는 미싱사, 시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농촌에서 배출된 이런 소규모 가족농의 경제적 취약성 때문에 배출됐던 압력에 의해서 밖으로 내보내진 그런 여성들이 이제 일종의 산업 노동자로 전환되는 그런 조건을 마련한 것이 농지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식량 원조 얘기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하죠. 우리가 이제 밀을 많이 먹게 됐다. 그죠? 그래서 밀을 많이 먹게 된 이유는 미국의 공급사 PL 480조 뭐 이런 것 때문에 대량의 원조가 제공되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뭐 밀가루로 만든 뭐 라면, 뜨대기, 수제비, 칼국수 이런 것들 우리가 소비의 측면에서 들어봤죠. 그죠? 이런 것들이 한국의 농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이제 한편으로는 쌀 소비를 억제를 하고 쌀이 귀한 것인데 어쨌든 쌀 농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소비자들이 이제 쌀 대신에 밀가루를 많이 먹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기본적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을 굉장히 안정화시키는 혹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농가 경제는 더 어려워지죠, 사실은. 도시인들의 입장에서 먹고 살게 생기니까 좋고, 그 다음에 또 뭐 시간이 가도 이제 우리가 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게 되니까 밀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밀 수입량이 늘어나고. 그 얘기는 이제 국내 농가들이 생산하는 곡물, 쌀과 보리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농가 경제에 압력으로 작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지개혁과 더불어 이 두 가지 농지개혁과 식량 원조가 서로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학작용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산업 예비군, 그러니까 탈농 혹은 이농, 디페전타이제이션, 탈농을 이렇게 빠르게 가속화해서 어떻게 보면 산업 예비군 노동자들을 풀을 크게 키우고 한국의 노동 단가를 낮추는, 그래서 그 낮은 임금 노동을 바탕으로 한 경공업 발전의 조건이 되는 거죠. 뭐 정부가 의도를 했는지 아니면 우연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결과를 낳은지 모르지만 한국의 60년대 혹은 70년대 초중반까지의 산업 경쟁력은 저임금 노동에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예컨대 뭐 다른 동남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혹은 한 뭐 10년 전에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저임금에 있었던 것처럼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초중반까지의 산업 경쟁력은 이제 아주 낮은 노동 단가에 있었고
그것의 어떤 기반이 됐던 것이 식량 원조와 농지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밀 지원액 이런 것들, 밀 공급 추이. 그 전에 한번 이 표는 같이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소비할 때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종합하자면 이런 소비 부분에 우리의 밀 소비 증가와 이런 밀 원조라고 하는 국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농무성 관계자들이 PL480은 밀 산업 역사에서 최고의 사건이었다고 얘기를 해,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그 전에 먹지 않던 것들을 먹도록 하셨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밀을 원조로 받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수입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밀 소비자가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하자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조 식품 체제, 원조 식량 체제에서 또 다른 시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게, 그거는 이제 결국 재분류 이런 시기화라고 하는 거는 한국의 어떤 사회 변동, 거시적 변화와 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혹은 또 우리 농민들이 어떤 것들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독자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고 농민들이 선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대한 사회 변동, 경제 발전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혹은 그 안에서 구조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네이밍과 시기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주의 농업 체계 혹은 개발주의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9년 이 시기화는 일반적으로 발전 경제학이나 발전 사회학을 하는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와 좀 관련이 되죠. 결국 이 시기는 박정희 정부의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틀에서 농촌의 재반 관계나 구조가 변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박정희 체제에서 적어도 이렇게 가시적인 슬로건은 저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을 하지만 수출 입국이요. 수출 입국, 수출로서 나라를 세운다 이런 게 이제 곳곳에 플랜카드가 붙어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해서 외화 달러를 벌어들이고 그걸로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 뭐 이런 게 이제 박정희 개발 체제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달러를 확보하려면 신발, 옷, 섬유, 심지어는 가발 이런 것들을 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고, 그 벌어온 달러는 아끼고 그래서 공장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은 규제를 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공산품은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을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약간 아마 여러분들한테 생소하겠지만 양주, 그다음에 무슨 양담배 이런 것들이 다 수입이 완전 금지되어 있던 시기죠. 그리고 그런 거 양담배를 피우면 이제 경찰한테 걸려서 강한 처벌을 받고, 양주를 먹다 걸리면 그렇고 이런 시기가 60년대, 70년대였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아껴야 되니까 수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식량도 이게 이제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사들인다는 거는 비싸게 정말 애써서 벌어들인 달러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량을 더 자급을 해야 돼. 근데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식량도 자급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한국의 어떤 농업 구조와 인구 구조로 볼 때는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쌀을 가지고 식량을 작업할 수가 없잖아요. 식량을 어떻게 정의할 거죠? 한국인들의 음식, 식량, 주곡은 쌀인데 그것을 작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소비를 줄이는, 쌀 소비를 줄이는, 그죠? 그리고 식량의 개념을 다시 재규정해서 식량은 쌀보다 몸에 좋고 건강한 밀, 그러니까 밀,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밀은 어디서 와요? 미국에서 오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러나 식량 작업을 내세우고 그리고 그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저국가 정책을 유지를 하고 그 결과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용지 개혁을 통해서 형성된 농민들이 다수가 이농을 하게 되고 그래서 특히 영세 소농 0.5헥타르 미만, 1헥타르 미만의 농가들이 더 이상 농홍사를 져가지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꾸 도시로 주로 이제 아이들, 여성들 그러다가 도저히 못 버티면 이제 가구 전체가 도시로 이전을 해서 서울에 소위 말하면 판잣집촌, 빈민촌 이런 데들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여기 창신동이라든지 뭐 관악구, 봉천동, 신림동 이런 지역들이 이제 그 농촌에서 올라온 많은 그 탈농인들이 이제 살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던 그런 시기가 이제 1960년대였죠. 그리고 이제 뭐 70년대에는 이제 좀 다른 이농, 그 이제는 농촌의 배출이 아니라 도시에서 이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제 뭐 이런 공업 도시들이 성장하게 되고 도농 양극화가 심화되죠. 도농 양극화의 심화는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죠. 어쨌든 도시 산업 부문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가고 반면 농촌은 계속해서 정부가 곡물 가격 왜냐하면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 직접 관리를 하기 쌀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규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어쨌든 식품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야지 살 수 있겠죠. 먹고 살려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개선하게 되죠. 그래서 새마을운동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새마을운동. 그래서 이제 박정희 시대에 개발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이제 동원 체제이고 혹은 농민들을 좀 달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새로운 농촌 개혁의 어떤 운동으로 박정희 씨가 직접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새마을 노래도 직접 작사 작곡하고 관련 부서도 만들고 그렇죠. 새마을 노래 이거 혹시 부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새마을 노래 들어봤나요? 들어본 사람? 네.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내가 목이 괜찮으면 좀 불러드렸을 텐데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자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또 시간이 이 비디오를 볼 수가 있을까? 뉴퍼실 디스크 툭 던지면 디스크 얼룩을 멍청하게 디스크 컬러를 선명하게 디스크 상쾌함에 섬유 케어까지 모든 세탁 고민 완벽하게 싹 뉴퍼실 디스크. 박정희 씨입니다. 자조 자립협동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올해 전국 3만 2천여 구라 가운데 16,000구라를 뽑아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수! 새마을운동과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영두리가
이유가 뭐야? 은근히는 남한 선호 사상이 뿌리가 깊고 게다가 안 그럴 때가 있어. 무조건 밀어붙여야 될 거야.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정을 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가족 계획 사업 그런 부분들 진짜 오래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아기 때 돌아가는 불만이나 잘 키우자 뭐 덮어놓고 나타가는 거짓골 모녀나 이 가족 그 계획 사업도요. 아까 우리 홍bun식 장녀와 마찬가지로 1970년대가 되면 이제 새마을 운동과 또 결합을 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거죠. 가족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를 적게 낳자는 운동이에요. 네. 제도를 실없는 수박 아파트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가족 계획에서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도 정관 수술을 하면 예비군을 좀 면제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었대요. 진짜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 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 사실입니다. 예. 인방위 훈련 같은 데서 되게 이제 강조를 하고 그걸 이제 하면 또 훈련도 면제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우리 때는 한 가족에 한 5명, 평균 4명에서 5명이에요. 교수님 형제 그럼 4명. 4명. 근데 우리가 많은 게 아니에요. 5명. 뭐 요즘 같은 뭐 인간극장에 나올 만한 가족들이 쫙 깔려 있었죠. 여러분들 그 재미삼아 나중에 틈날 때 새마을 운동 한번 검색해 보세요. 새마을 운동. 최근에 현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언급한 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대책 경쟁도 하고 우리 구에서 뭘 나가면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그런데 요즘 생각하면은 되게 진짜 상점 격해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박정희 정권은 좀 더 농민들을 훨씬 조직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이 내무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전국의 이제 새마을 지도자를 불러모아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학술훈련을 시키면서 이제 새마을 운동의 취지라든가 관련 내용들을 주로 정신교육 시키는 그런 과정을 이제 계속 이제 준비를 했고 낙후되고 미신에 이렇게 쌓여 있는 농민들을 교육시키고 새로운 근대적 주체로 만들자 뭐 이런 이제 취지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거 안 받아요. 보통 안 해요. 맞아요. 안 가잖아요. 어떤 사람을 교육시키고 안을 보내고 그 사람들도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 딱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 정도 그냥 정권 어떤 안정주의 너무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은 새마을 운동 제일 이렇게 맥락이 다 있는 게 유신체제거든요. 1973년 1월자 기사를 보면 10월 유신이 곧 새마을 운동이고 새마을 운동이 곧 10월 유신이다. 양성해놓은 이 새마을 지도자들을 활용해서 이제 국가에 필요한 뭐 주민들 뭐 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용이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갔죠. 뭔가 농촌에 잘 살아보세 좀 그런 농촌 개발의 의미만 있는 줄 알았는데 또 이면에 이렇게 유신체제 선전 공간으로 쓰였다는 그런 면도 있네요. 박정희 대통령은 네. 진짜 이게 너무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있는 게 새마을 운동 하나로 농촌에 있는 표심도 잡고 정권 유지를 위한 정신교육도 하고 또 통제력까지 더욱더 강하게 공고하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일석삼조 사조까지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겠어요. 새마을 운동이 막 각종 정신교육도 우리 국민교육 현장도 있었고 방공교육 막 그야말로 정신줄 국민들의 정신줄을 국가가 잡고 있었대요. 아니 저는 너무 걱정했는데 이 시절에 태어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인 게 저처럼 암기력 안 좋은 사람들은 진짜 뭐 하지도 못했겠어요. 아무것도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정신 무장도 해야 되고 이런 자유 영어들은 그러니까요. 예, 사회에서 못 견디는 자. 저는 근데 밀가루 많이 먹었으니까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뭐 영상은 돌아가는데 바쁜 분들은 먼저 일어나셔도 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다음부터 이분들이 다 훈련시키고 싶은 한번